미국 다음에 한국을 무기 수출국으로 기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 굉장히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힘이 세계 6위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독일이나 인도가 그런 식으로 일본을 계속 추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경제적인 랭킹을 계속 올리고 있죠. 한국의 눈부신 선장의 놀라움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자국에 대한 불만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은달 책방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방한했을 당시에 한국은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셔틀 외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주 실무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빈 대우 같은 것은 보통 안 합니다. 그래도 그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또 국빈 대우에 준하는 그러한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다카이치가 이번 방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중국하고 또 미국 그리고 러시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국제 전세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대만의 문제는 아직은 유사시가 아니지만 언제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대립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두 나라가 바로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으면 손해가 훨씬 많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실ion적으로 자기의 나라에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에너지에 관한 협력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 바로 반도체라든가 히토류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이라든가 또 특히 일본 쪽에서는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국에 상당히 강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군사적인 분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손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회담이었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원유나 석유 대품 스와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본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일본은 그 10%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서 일본 쪽으로 가고요. 한국은 70%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원유의 수입 다변화라는 것을 일본보다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은 한국한테 그런 것을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라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러한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경영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교환하면 할수록 서로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원유에 관한 스왑
문제라는 것도 어떤 한쪽의 나라가 원유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또 한쪽의 나라가 원유를 공급해주는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재가 확립되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서로에 가는 그러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여론이 좀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에너지 연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언론들이 이해를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그 에너지 수업이라고 하면 한국에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석유,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의 수입에 있어서 다변화를 일본보다 수치상으로는 20% 이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본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또 석유 시설, 특히 석유 원유를 진짜 쓸 수 있는 석유로 만드는 전제 시설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한국하고 전혀 달라요. 일본은 원유를 석유 그리고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제 회사 공장 일본 안에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의 그러한 원유라든가 석유를 존재하는 시설은 해안가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유를 더 존재하고 그 다음 그것을 국내적으로도 쓰지만 수출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일본이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은 그러한 부분까지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도 원유를 어떻게 수입하느냐라는 부분은 일본하고 한국이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익이 있는가라기보다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손실이 대단히 커지는 그러한 국제 전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국도 일본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군사 방면에는 뭐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이제 악사 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악사라는 것은 먼저 이것은 군사무르자 지원협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지소미아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두 가지를 맺으면 완전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상당히 군사동맹하고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탄약이라든가 연료 그리고 식량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재를 많이 또 지원합니다. 무기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악사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무기가 고장났을 때 또 한쪽의 나라에서는 그 상대방 나라에 고장이 난 그러한 무기를 수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기에 쓰는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품들은 얼마든지 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그대로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요, 악사를 어떤 형태로 맺는가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악사를 맺을 때 무기도 공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맺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사를 또 맺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맺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예민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필리핀이나 인도하고도 그러한 악사를 맺었고요. 그리고 또 호주하고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나라로서는 한국하고 맺으면 이것은 중국하고 사실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일본으로서 한국을 마지막에 끌어들인다. 이러한 속셈이 있는 것은 확실히 하고, 또 일본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국하고 악사를 맺음으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의 행동이 좀 더 이 지역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지만 사실 중국하고 일본이 충돌한다, 군사적으로. 그럴 경우는 한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을 볼 때 이유 없이 한국도 적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한반도에 상륙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서 한국은 과거의 청일 전쟁이라든가 로일 전쟁 때 일본이 한국하고의 조약이나 중국하고의 조약을 상당히 왜곡, 악용하면서 한반도를 장악해 나갔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 일본군하고 자위대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완전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요. 독일은 완전한 반성 위에 새로운 독일군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과거에 대한 완벽한 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는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면 그대로 그 일본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또 끼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호주나 인도하고 우리 한국은 위치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일본은 유럽하고도 유럽의 영국이나 이태리, 프랑스하고도 악사를 맺었지만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인 위험성이다라는 거. 잘못하면 제2의 6.25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하고 관계없는 부분에서 한국은 중국하고 충분히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들이면 오히려 손해가 많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여서 한국을 내세워서 중국이나 북한하고 대치할 수가 있지만 일본에는 이익이 있죠. 악사 맺는 거. 한국의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있는 것을 왜 한국이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끔 아닌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악사 체결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계셨던 대통령이면 어땠을까? 아치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한국은 일본 그리고 중국,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해안 세력하고 러시아,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 한국의 군사력은
한반도를 평화스럽게 지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싸워야 되지만 그때는 침략을 당할 때,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은 그렇지 않고 한국군을 내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중국하고도 싸울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일본의 강경 우파는 역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일본의 다카이치 존리의 웃는 얼굴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한일 악사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악사를 맺으면 이제 합동훈련 같은 것이 더 많아집니다. 악사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합동훈련이 많아지면 그거는 해상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도 하고 한국 내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나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필요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본군이나 자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훈련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이 현재 일본 자위대도 그렇고 그 일본군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서 거점을 많이 한반도 내에 만들어 나가면서 마지막은 한반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과거의 일본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사라는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하고의 악사라든가 혹은 필리핀하고의 악사 그런 것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요.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의 악사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골라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연도 문제, 독도 문제라는 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독도는 한국 연도다.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는 적어도요.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이제 포버스가 선정한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랭킹을 볼 때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상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IT, AI 기술의 상당한 발전이라든가 또 하나는 한국의 군사 산업이죠. 방위 산업이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에 한국을 상당히 무기 수출국으로 기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 굉장히 그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의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콘텐츠의 힘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K-팝라든가 K-드라마를 비롯한 K 콘텐츠의 힘이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힘이 세계 6위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일본 내에서는요, 세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도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성장했구나. 많이 놀라운 눈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는 일본이 훨씬 위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한국은
굉장히 많이 존재했지만 일본은 추락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요새는 독일이나 그런 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다음은 인도가 그런 식으로 일본을 계속 추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경제적인 랭킹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놀라움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자국에 대한 불만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한국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또 굉장히 달라요.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그들이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뭐 25세 정도가 되잖아요. 혹은 30세 정도가 된 그러한 일본 젊은이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여러 가지 이해력이 생겼을 무렵에는 한국은 이미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고 일본은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진국으로 볼 수가 없었고 일본 안에서는 또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지진이 계속 일어났고 특히 동북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본이 골치가 아픈 나라 그리고 과거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던 일본의 콘텐츠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면서 오히려 한국 가수들이 한국 그룹들이 그리고 또 K-드라마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어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뭐 카타르가 개막식에 BTS의 한 사람을 그렇게 초대 가수로 불렀듯이 이게 한류의 세계적인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선진국이라고 느끼면서 선망의 대상이자 오히려 한국의 여러 곳을 흉내내고 싶다라는 것으로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의 그러한 위치가 완전히 역전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코로나 시대하고 비교하면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이 거의 그 이전 수준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까지의 통계인데요. 이거는 거의 500만 명 정도 일본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과거 최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일본의 엔조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 많이 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 한국에 오면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그 한국의 서울에 왔다면 그 다음 부산으로 가고 싶다라든가 또 다른 도시를 가고 싶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요. 그 손지순례라고 해서 그 BTS라든가 블랙핑크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간다. 혹은 일본에서 많이 이 사람들이 본 그 한류 드라마의 그러한 그 로케이션을 한 그런 장소도 많이 갑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의 이야기지만 배현준이 나온 교룡가 거기서는 남이섬이라고 대단히 유명해졌고요.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거든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한류 드라마의 영향, 기타 K-팝의 영향, 그리고 한국의 또 일본인들이 최근에 많이 인식한 것은 카페 문화입니다. 카페가 지방에 가면 또 엄청나게 좋은 카페들이 많다라고 하여서 그 카페가 일본에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한국식 카페를 쉬는 날이면 특히 젊은이들은 많이 쉬는 날에 오전, 오후 계속 그 순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오면 지역마다 굉장히 좋은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서울도 한번 서울은 왔기 때문에 다음은 다른 도시에 가서 특히 카페에 많이 들러보고 싶다라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나 인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그 일본인들이 한국의 생활 문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4차 한류라는 것은 생활적인 한국 문화가 일본에 침투했다. 이것이 제4차 한류이거든요. 그 이전의 한류는 그냥 그 K-팝 혹은 K-드라마를 그냥 보는 그런 재미였는데 제4차 한류는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K-뷰티라고 하면 코스메틱, 화장품, 그리고 K-팝 스타들이 왜 그렇게 예쁜가라는 것을 볼 때 이거는 화장품이다. 아주 단락적으로 생각하시는 일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 남자들은 여성 못지않게 가벼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도 한국 남자, 젊은 남자를 따라서 가벼운 화장을 요새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한국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 뷰티의 부분이고요. 미용 위로 부분이죠. 바로 성형 부분인데요. 처음은 그 한국은 성형 대국으로 알려져 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어요. 네, 그러나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멋있고 예쁜 것은 좋은 것이니까 네, 조금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고, 그러나 일본 안에서 그렇게 성형 수술을 하기가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특히 일본 20대, 30대 여성들은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여서 푸띠 성형이라고 했어요. 푸띠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작은 성형을 하면 2, 3일 정도 있으면 회복된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 가면 뭔가 친구들이 어딘가 좀 바뀌었네. 그 정도니까 괜찮다. 그런데 좀 예뻐졌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한국이 그거 잘 해주는 나라로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딘가가 바뀌면 예뻐진다라는 것이 일본의 20대, 30대 그러한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침투된 미용 위료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은 에스테틱 문화죠. 일본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국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에스테틱 살롱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 가거나 그런 에스테틱 살론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국 안에서 보면 그것도 비싸지만 그러나 일본하고 비교하면 아직은 한국이 그거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여행 온 김에 그런 곳으로 더 목표로 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보트 문화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사진 문화인데요.
일본에 없었던 것은 예를 들면 사진관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박스 같은 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이게 한국팔이입니다. 일본에서도 요새는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사진을 찍으면서 윤곽에 여러 가지 그림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라든가 또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삼겹살 문화 이런 것은 일본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한국계의 식당라는 곳이 많아져 가지고 이곳을 일본인들 꽤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치킨하고 맥주, 치맥입니다. 이거는 그 일본인들이 특히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한국 치킨은 또 일본에 또 없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맥 문화 굉장히 일본인들도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아닙니까? 떡볶이라든가 김치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순두부, 부대찌개 이런 것도 일본인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부대찌개 같은 거 일본에 없습니다. 순두부는 있기는 하지만 매운 맛은 일본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무튼 간에 한국에서는 오면 먹는 것이 굉장히 맛있대요. 특히 매운맛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 오는 재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일본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음. 예. 아무래도 그 일본은 계속 엔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이 싸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본으로 가는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특징은 분산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집중적으로 도쿄라든가 교토, 오사카 이런 데는 최고로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1년에 거의 4천만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그러한 즐거지 가까이까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소음의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의 문제도 나오고 특히 교통수단의 문제도 버스를 타면 그 일본 사람들 이상으로 교토나 도쿄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다라든가 그러한 현상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는 관광객을 조금 줄이자라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관광 추진법 같은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관광객을 늘린다라기보다 양에서 질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분들, 질이 높은 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말하는 것은 아마 돈이 많은 사람들만 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관광객을 좀 줄이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입장료 같은 것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한테는 10% 20% 정도 높게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입국세 있잖아요. 공항세죠. 이런 것을 또 이미 도입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다고 합니다. 더 이상으로 엔조가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당히 골치가 아픈 부분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러나 이러한 일단 많은 관광객을 줄이자라는 방침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본 정부는요, 아무래도 관광지에서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 관광객을 사실상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먼저 자연스럽게 한 군데, 두 군데에 관광객들이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토라든가 도쿄라든가 오사카 이외에도 좋은 곳이 많다라는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가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관광 자원이 풍부한 데가 많다라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방향을 또 외국인들에게도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 문제가 또 생기니까 이제 일차적인 교통으로서는 그 공항 문제, 그러니까 비행기 문제를 잘 준비하고, 이거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차라든가 신칸센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차 교통 문제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신칸센에서 어떤 지방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마을이나 그런 관광지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에 2차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버스, 택시, 기타 관광지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그러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전체로 그야말로 분산형으로 확실하게 관광 입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특히 이제 관광세를 좀 인상을 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려다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관광객의 수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광세 도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시 엔조이기 때문에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일단 그런 관광세라든가 또 공항 이용세라든가 있잖아요. 이러한 세금을 사실상 각지의 관광 명소를 더 잘 확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금을 이용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본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 여유는 아직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 사실 일본인들은 여러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분산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그랬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고요. 집중형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을 내국인하고 똑같이 외국인들도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곳에 일본 전체에 가도록 만들자라고 일본 정부는 대책을 여러 면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본은 현재 경제적인 타격은 좀 안 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그 일본은요,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실 엔조가 아니라 엔고가 되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앵고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오는 사람은 온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 다시 회복된다. 그 관광객들이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의 대책은 양에서 질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바로 질이 좋은 또 말을 바꾸면 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두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한 사람 좋은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관계없다. 그런 생각이 지금 일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오버추어리즘이 조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니까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그렇게 현지 사람들도 느끼고 있고 일본 정부도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어가지고요. 일시적인 수익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또 지난 1분기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76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대한 그 동경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또 그 배우들하고 인연이 있는 도시, 마을을 가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면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오는 것은 편리하다.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것이 상당히 이국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과 한국 관광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일본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세계에서 일본을 찾는 그러한 관광객은 전통 문화를 조금 볼 수가 있다. 혹은 그 무사들의 문화로서의 옛날에 성 있잖아요. 그 에도성이라든가 오사카 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무사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전통 문화를 많이 좀 선호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그런 면에서는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지방에도 일본은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각 지방이 지방 나름의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관광객을 잘 대책을 세우면 지방에서도 불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일본 관광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아직은 도시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 그리고 부산, 기타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일본식으로 지방에도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은 그러한 도시 중심적인 관광형이고 그리고 또 K컬처 중심입니다. K-팝, K-드라마 중심의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그리고 한국식 음식이 맛있는 거 그런 데 가는 곳입니다. 일본인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가지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은 역시 700년간의 무사사회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사들은 아무래도 한국하고 비교할 때는 한국은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문화였어요. 이거는 유교죠. 선리학을 배우고 또 과거에 합격하여서 출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중한 집권이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중앙 집권이 길어요, 한국은요. 그러나 일본은 계속 봉건 사회였고 무사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출세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무사로서의 능력이 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러한 아주 무식한 사무라이도 가장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일본 문화가 있었습니다. 손실하고 또 죽은의 명령에 계속 달아가는 사람이면 무식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위견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화가 발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논쟁이라는 것이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사사회였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무예에는 많이 연마를 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말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칼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는 부분도 강하게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문화, 현실적으로 말하는 내용하고 속마음이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다. 한국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치레로서의 다테마에라는 것은 싸우지 않으려고 가격감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내 속마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눴다라고 하여서 혼내하고 다테마에 이거는 손내와 고치레가 달라졌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엔 또 와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와사상이라는 것은요. 와라는 것은 화라고 써요. 그러니까 평화의 화입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부분인데 일본은 무사사회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대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립으로 가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칼싸움이 벌어지는 사회가 70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라는 거,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싸우지 말자. 그러한 사상이 이제 역설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도 참는 그러한 성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말로 하는 싸움이 금방 칼싸움으로 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제 정경어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경어보다 일본의 경어라고 그래요. 경어. 이것은 아마 5배에서 10배 이상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말을 아주 존중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교토식 화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교토식 화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교토식 화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특히 일본의 교토 사람들 같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교토 사람이 아니라도 좀 그러한 화법을 쓰는 일본인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부정하고 싶어도 뭔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의 뜻을 담는다. 대단히 어려운 화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토 화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토에서는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곳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집으로 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소목소목한다고 합니다. 빨리 언제 돌아가냐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안 돌아가면 또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혹은 저녁이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한대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뭐 자 정도는 나오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 다음에 저녁 오늘 혹시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라 라는 뜻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교토 화법이라는 것은 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되게 아드님께서는 굉장히 우수하시군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아주 기뻐하면 안 된대요. 왜냐? 그거는 그 우수하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라든가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교토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왜 교토에서 이러한 화법이 생겼는가 라는 것인데, 교토는 일본의 중심지였죠. 사실 794년부터 1867년까지 거의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왕가가 있고 또 무사들의 중심지가 쭉 있었어요. 물론 그 마지막 에도 마부는 그 도쿄로 중심지가 무사들은 옮겨졌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일왕이 있는 그 교토는 천년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본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중심지를 선호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는 말을 함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족의 마르투의 영향으로 굉장히 그 아름다운 품이 있는 말을 많이 교토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품이 있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손해를 알 수가 없는 화법으로 교토 말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교토 사람들하고는 대단히 오토면에서는 사귀기가 어렵다. 교토 안에 있으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그 교토 외의 사람들은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토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또 말을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교토와 정반대의 화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좀 있으실? 예, 그러면 교토하고 대단히 대조적인,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화법을 쓰는 지방이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곳이 이상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입니다. 왜 그러냐? 오사카는 옛날부터 상인의 도시로서 발달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오사카의 사카이라는 한글을 통해서 한참 들어왔고요. 그거는 옛날에는 중국이나 또 조선하고도 계속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의 도시였죠. 그래서 상인들은 그렇게 아주 뭐라 할까 알 수가 없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일의 손해가 되느냐 돈을 버느냐라는 그러한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오사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상대가 불쾌하게 느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상인 기질이기 때문에 상대가 불쾌하게 느끼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계산의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토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네, 말리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품위가 있는 곳은 아닌 곳으로 보이고, 그러나 상당히 정감이 있는 그러한 화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